자, 이번 영상에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노년층에 대한 소득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는 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증시는 어떠한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소득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렇습니다. 내 임금이 올랐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인상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40대 이상 세대들은 20대에 한번 고물가와 금리 인상 이때 경험해봤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전에 80년대에 있었던 것은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두 번 내지는 이론상으로는 세 번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임금이 100만 원인데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내 임금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새우깡은 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손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좀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상품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세대들은 이 부양 세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소비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소비 대상이 대부분 그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의식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과소비가 이루어지는 데는 대부분 이제 이제 놀러 다니거나 뭐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놀러 다니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놀러도 다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라서 소득 증가의 효과가 적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자 소득자인데 이자 소득자가 60만 원인 경우와 좀 돈이 많아서 3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비에 대한 여러 개 큰 지장은 없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지만 현실도 좀 들어가게 되면 선택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물론 총량적 관점에서는 이런 논리로 따지면 총량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득 증가를 1차적으로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총량은 이렇게 제한되더라도 소득이 증가했고 그 소득분은 어쨌든 어디론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 우리 투자로 따지면 개별 기업 이런 의미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에도 충분한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항상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그러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고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왜 위험을 부담하고 주식을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론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래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올라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메리트가 크니까 옮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놔두면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보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점에서는 금리가 매력적이고, 여기 있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매력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 구조에서, 이 가격 밴드에서 어느 부분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연중해 보시면은 이게 막 3년 내내 쉬지도 않고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고 주로 이제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의 이렇게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약세장에서는 6개월 내리고 6개월 오르고, 강세장에서는 뭐 9개월 오르고 3개월 내린다, 뭐 요런 개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요런 사이클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왜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냐면은 장롱이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중 최저점이면서 금리, 그 배당이죠. 배당이 가장 가까운 시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주들을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4%에서 7%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지주사, 은행, 보험, 증권 중에는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럴 거예요. 야, 4%, 7% 배당 보려고 누가 주식을 하냐? 100%, 1000%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벌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식을 우리가 항상 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안전마진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7% 배당을 주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놓고 볼게요. 2년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중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12월 달 권리를 획득하는 기간에 이전에 주가가 내려가지고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2달을 보유하면은 1년치, 은행으로 따지면 1년치에 대한 배당을 2달 만에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딱 2년을 놔야 지금 이제 1%니까는 2%의 그 저기를 받는 거예요. 예금을 받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2년이 아닌, 이렇게 잘라서 2년이 아닌 14개월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14%, 복리까지 감안하면 뭐 한 15% 되겠죠. 최고가 8%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크죠. 1년 1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택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내가 사서 뭐 그런 있죠. 뭐 5% 손실 나면 손절컷 들어간다. 이거 되게 잘못된 태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단기 투자는 손절해야죠. 중장기는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는 단기니까. 그래서 이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에서 바로 손실 나면은 손절컷이 들어오지만, 배당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15%까지는 손절을 안 해도 돼요. 왜? 배당 관리 타면 거기가 0이 되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항상 손실가와 이익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 최저점에 근접하면 내 리스크 손실은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면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까지 갖고 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따르는 어떤 그 추이는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범주 안에 주가가 올라서 과열이라는 어떤 신호와 함께 그랬을 때는 금리가 매력적이니까 금리 쪽으로 갔다가 주가가 좀 조정받고 그러면은 실질금리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수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상기에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아버리잖아요.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새우깡 100원인데 10개를 팔았는데 새우깡이 1000원이 됐는데 판매량이 줄어서 5개를 팔면 여기는 매출이 1000원, 여기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안전마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금리 10%를 준다. 이자가 1000만원입니다. 그럼 내가 1년치 이자를 포기하고, 그래도 인생에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를 주식으로 미친 듯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식에서는 몇 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거 잃어도 되니까 2판 4판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훅 가고 훅 가고 훅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금리 인상기, 주식은 한 주 갖고도 상한가 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플레이가 들어와서 주가 변동성, 상승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2008년도 당시에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에 증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펀드 대란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을 해지하려고 줄을 섰던 적이 있습니다. 장롱은 또 금융권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고 있는 광경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예금을 해지하느라고 줄을 서고 펀드 가입하느라고 줄을 서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140조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가격이랑 비교하면 되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4천만원?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계산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한 몇백조 원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것도 증시 2000포인트에서 금리 6%대였습니다. 예금이. 대출금리는 8%가 넘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무조건 증시 하락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계속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게 전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금리 이상하면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라는 그 경계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실질금리 마이너스 때는 증시에 돈이 들어온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여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